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이틀 후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됩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 1년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또 12월 3일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만큼 12월 3일은 전국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전격 인터뷰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계엄을 처음으로 거론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만나봅니다. 이어서 품격 토론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3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발생한 지 5달이나 지나서야 쿠팡 측은 이를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발생한 게 지난 6월 24일입니다. 네. 해외 서버를 경유한 미상의 접속자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해서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이제 쿠팡이 뒤늦게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범인은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쿠팡의 최초 인지 시점은 정보 유출 후 약 5개월이 지난달 18일입니다. 이 당초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 계정을 4,536건으로 확인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추가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그의 7,500배에 달하는 약 3,370만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됐는데요. 쿠팡 측은 이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가 이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범죄에 좀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쿠팡 대표는 일단 대규모 정보 유출 하루 만인 어제 긴급 공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 7,500배에 이르는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좀 충격적인데요.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쿠팡의 취약한 서버 인증 시스템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네요. 예, 정상적인 이 로그인 없이도 고객 정보를 빼돌릴 만큼 이 보안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배경훈 과기부총리 어제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에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주소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인증, 즉 이 로그인 절차가 뚫려서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뤄졌고요. 수천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 측이 결제 정보 등 이 금융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서 고객 정보 변경이 좀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조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물론 국가 배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집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쿠팡 이용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 공포 당연히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 입장에선 당장 어떤 점부터 조치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자택 도어록 비밀번호가 같다면 즉시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요. 피해 사실을 조회해보라고 위장한 전화나 문자 사기, 그리고 최근 소비 패턴이나 가족 또 친지 주소 연락처를 악용한 맞춤형 문자 사기 같은 범죄 등입니다. 이걸로 좀 이 피해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배송 오류 문자가 오더라도 일단 클릭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가정용 IP 카메라 이른바 홈캠 12만 대가 해킹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카메라를 해킹한 뒤 사생활 영상을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팔아넘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만 대가량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영상을 제작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B 씨는 6만 3천 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고요.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서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했습니다. 네. 직장인 C씨도 이 7만 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648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해서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챙긴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는데 IP 카메라 보안 취약성 이번에도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IP 카메라가 인터넷 기반 장비 특성상 좀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피의자들은 1, 2, 3, 4 내지는 ABCD 같은 이런 단순 숫자나 단순 문자 조합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된 IP 카메라에 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피해 장소 58곳을 연락해서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 수칙을 안내했는데요. IP 카메라 해킹은 물론 불법 촬영물의 단순한 시청이나 소지 역시 중대 범죄거든요. 예.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수사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야가 휴일인 어제도 내년도 쟁점 예산 그리고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진 못했죠. 예, 일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이거든요. 예. 12월 2일입니다. 이를 이틀 앞둔 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중에서 100여 건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규모가 728조 원인데 이 중에 예결위 차원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정책 펀드라든지 네. 지역사랑 상품권 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지금 여야가 간극을 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좀 더한 부가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 나경원 의원 관사 선임 특히 이거는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법인세 그리고 교육세를 놓고도 여야가 여전히 대립 중인데 입장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제 휴일임에도 어제 일단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법인세와 교육세 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이제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하한 이 법인세 이걸 이제 원상복구해서 재정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연도 소득 2억 원 이하 구간은 이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교육세 경우에도 좀 여야가 좀 입장이 엇갈린데 예. 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사, 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타협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 오늘 오전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갑니다. 네.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 고소인을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쪽 입장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지난해 10월 사건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국회 앞 한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 영상이 이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의원실 여자 비서관이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게 이번 사건의 요지인데요. 해당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장경태 의원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신의 팔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다면서 이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건 당일과 다음 날까지 남자친구의 폭언과 폭력이 있었고 고소인과 다른 보좌진들의 그 대화도 이 증거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성 고소인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소인 측에서는 주장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 의원의 성추행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인 측은 이 장 의원이 프레임을 자주 바꾼다 그러면서 장 의원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용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횡포라면서 의원직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특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죠. 예, 대통령실은 특별 담화 내용에 대해서 총뿌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 담화에 이어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이런 제목으로 이제 외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오부요인과 오찬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천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역시 출근하기 쉽지 않은 월요일인데요.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앙선지선 양산 쪽으로는 양산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물군 부근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에서 다부 터널 쪽으로 막힙니다. 수도권 출근길 볼게요. 벌써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일찍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산막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 방향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 신천에서 광명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곡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동수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곶, 둔대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부곡에서 북수원까지나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지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끝난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 휴장 다음 날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마지막에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11월에 S&P 500이 0.13% 오르면서 7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7개월 연속 상승이 언제 있었나 확인을 해보니까 21년 2월부터 8월까지 지수가 올랐던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2012년 11월까지 가야 될 만큼 이런 상승세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장의 흐름은 강력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모두 0.5에서 0.6%대 상승세를 보였으며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2%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방금 전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시장 분석기관인 코베이시레터에서 10줄의 코멘트를 공개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에서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M7 기업들이 연간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3% 이상인 상황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연간 1조 달러에 이르고 있고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가 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6%를 넘는 수준이 지속이 되고 있다. 네. 계속 보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개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주식시장보다 크다. 그리고 2026년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사상 최대치인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2026년에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에 어떻게 맞설 수 있겠냐 이런 멘트를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자,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 AI가 2030년까지의 전략에 대해 공개했네요. 예, 굉장히 야심찬 포부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실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혹시 저희가 처음 카카오톡 쓰기 시작했을 때 기억하세요? 네. 이 무료라서 너도 나도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 모두가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챗 GPT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를 무료로 배포하고 개인들이 많이 쓰는 챗 GPT를 기업들이 사용하게 만들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벌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전략이 화상회의 서비스 제공했던 줌이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큰 성공을 거뒀고 이번에 오픈 AI가 그대로 따라하는 중입니다. 네. 이 방식으로 현재 3,500만 명 수준인 유료 구독자를 2030년까지 3억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픈 AI의 포부대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하면 AI 칩 생산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될 텐데 AI 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 수는 없고요. 네. 이 한계치가 있는 상황에서 전력당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공간의 제약을 고려한다면 한정된 공간에 어떤 칩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초기 비용이 400만 달러인 엔비디아와 공짜로 제공되는 경쟁사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유리하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으로 따지자면 경쟁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90%에 도달하기 전에는 AI로 생성해내는 결과값들의 가치가 폭락을 한다 해도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것이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회비용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혜자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칩 관련해서 중국의 방침도 중요한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중국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두었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2025년 8월에 엔비디아 칩의 신규 주문 중단을 권고하고 이 하반기 들어서는 구매 이외의 테스트도 전면 금지하면서 예산과 인력을 화웨이나 캠브리콘 등 중국 국산 칩으로 돌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 결과로 엔비디아의 중국향 매출은 전년 대비 63%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아직은 엔비디아의 성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 2026년에는 중국 내부에서 대부분 자국 칩으로 AI가 서비스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뚜렷하게 대조되는 하루였어요. 예, 코스피는 1.51% 하락하긴 했지만 5일 이평선 위에서 끝나면서 3,926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3.71% 크게 오르면서 91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인하긴 했지만 이 코스닥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나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을 2% 상향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2017년 12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2018년 1월에 코스피가 4% 오르는 동안 코스닥이 14% 크게 오르면서 코스닥의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코스닥 부양책도 있고요. 금융당국에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증시 부양책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은 했는데 체질 개선과 관련한 강력한 제재가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네요. 최근 6년 동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596개 기업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장 폐지된 기업은 147개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요. 2024년 작년 나스닥 신규 상장 종목이 154개인 반면에 상장 폐지된 종목은 796개였습니다. 예. 상장 폐지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이 한국은 상장 폐지되는 종목보다 상장되는 종목이 5배가량 많은 반면에 네. 미국은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5배가량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코스닥의 상장 폐지 요건을 시가총액 150억 미만으로 했고요. 2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이면 퇴출하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현행 상폐 요건이 40억 원이니까 크게 강화가 되는 겁니다. 연매출도 현행 30억에서 2029년까지 연 100억으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오른 이유로 정부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결정이 났어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최고 세율 25%,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합의가 되었으면 했었습니다. 이 합의된 결과를 보면 최고 세율은 30%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포함되는 3억에서 50억 구간은 25%로 시장의 기대치만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0% 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 과세 표준 50억 이상은 전체 비중의 0.001%
1% 수준이니까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법령의 일몰 시기가 정해진 특례법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요. 네네. 지속적으로 정부가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 이후 반일령이라고 하죠.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제재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예, 산업 전반으로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전기편 904편을 운행 중단했습니다. 전체 노선 중에 16%가 운항을 중단한 겁니다. 네. 일본 가수들의 상하이 공연은 취소가 되는 등 항공, 문화, 컨텐츠 산업 전반으로 제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한령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우리나라 엔터주나 화장품 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열리는 12월 첫날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떤 흐름을 주셔야 할까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 0.63%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책의 힘으로 체급을 한 단계 올린 우리 시장이 이번에 배당 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마치 노이즈처럼 시장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네. 주말간 결론이 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른 부분과 배당 소득 관련돼서 결정이 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동안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뉴스 계속 전해드렸는데 은값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소식이네요. 예, 올해 들어서 은값이 94%나 오르면서 금값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국제 은 선물 가격이 온스당 56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네. 금 가격이 오르면서 이 금 가격이 부담이 된 투자자들이 금 대신에 오히려 은을 매입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은 0.48% 오른 1,47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고환율일 때는 나중에 환율이 하락할 것을 감안하면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고환율임에도 국내 증시가 11월에 부진하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12월과 함께 돌아오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추워요. 겨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진다고요? 네, 북쪽 대륙에서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이 8도, 대전과 전주가 11,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9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로 13일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 등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네, 지금 영하의 날씨가 이제 찾아왔는데 네. 서해안에는 또 눈이 많이 쏟아질 예정이라고요. 네, 내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모레 새벽부터는 광주와 전남 서해안, 중부 내륙 지역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 대륙의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기온차로 인해 눈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최대 10cm,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에 3에서 8, 전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정도입니다. 12월의 시작부터 강추위와 함께 일부 지역은 다소 많은 눈도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와 교통안전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올해 겨울 날씨가 궁금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기상청은 이번 겨울 평년
평균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겨울 초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고 뒤로 갈수록 평년보다 따뜻해지면서 큰 추위는 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극 해빙이 줄어든 데다 라니냐까지 겹치면서 찬 대륙고기압이 한 번씩 밀려올 때는 기습 한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온뿐만이 아니라 강수량도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이 대기와 바다의 기온 차이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서쪽 지역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네. 11월 첫날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 이번 주에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한 분들을 모십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전격 인터뷰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날 뉴스를 좀 다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날 오전에 네, 그 의원님께서 당 예비역 장군들과 함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밤 자택에서 네, 이제 계엄령을 접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날 참 긴박했죠. 사실 오전부터 그때 윤석열 퇴진 이런 분위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예비역 장성들 10여 명이 모여서 저를 포함을 해서 네. 제가 사실 그 모임을 주도했었는데 네. 사퇴를 요구하는 선언도 하고요. 네네. 네, 그거 아마 예비역들이 처음 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서 되게 긴장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측에서. 네네. 그리고 낮에는 국회 활동을 하고 네. 밤에 사실 그날 평온한 일상이었거든요. 네. 저는 지역에서 그날 행사들이 있어서 네네. 행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좀 그 다음날 준비하려고 하는데 10시 반에 비상계엄이라고 아들 녀석이 얘기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비상계엄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평온한 날에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네. 야 이거 완전 미친 짓이다 라고 해서 제가 바로 이것은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아주 그 긴박함을 느끼고 바로 그 당시 이재명 대표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아이고 대표님 비상계엄입니다 하고 다행히 대표님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알고 있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왜 했대요? 부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저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대표님 왜 했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제가 파악은 나중에서 보고 드리는데 지금 긴박하니까 빨리 체포조 갔을 수 있으니까 집을 빨리 나오셔서 국회로 오십시오 했더니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도 김채고 의원도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세요 집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봅시다 하고 출발을 했죠. 네. 그때 집에서 자택에서 나오셔서 국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한 40분, 50분 네, 택시로 왔었거든요. 택시로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차를 부르려면 한 2, 3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택시를 불려서 택시를 왔는데 마침 택시 기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저 앞에 되게 긴장을 하셨어요. 그분도. 택시 기사님도. 네, 저희 또래고 이미 5.18 민주화 항쟁이나 이런 걸 많이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안에서 전화로 파악하고 또 국회 연락하는 걸 다 들으시고 네, 국회까지 같이 가주겠다고 하고 네, 국회 가서도 가니까 이미 경찰이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회를. 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한 바퀴 쭉 돌면서 택시로 돌면서? 네. 택시로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보니까 도서관 쪽 쪽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요? 거기에
한 사람이 더 가는데 그 잡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님께 제가 저리 들어갈 테니까 3분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안에서 저는 체포를 하는 조가 있을 줄 알았어요. 문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한 10m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혹시 체포하면 제가 큰 소리 칠 테니까 저쪽에 시민들한테 알려달라. 그런 말까지 하시고. 네, 저희 그 이름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라고 그분도 걱정하셨고. 네. 근데 다행히 들어갔는데 체포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관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럼 본관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당시에 군인들 보이셨습니까? 그때만 해도 계엄군은 출동을 안 했었고 일찍 도착해서 일찍 도착하신 편이었군요. 저는 바로 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경찰이 에워쌌고요.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으로 바로 갔더니 한 5, 60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 큰 소리로 잠깐 주목하시라 해서 제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말씀드렸어요. 비상계엄이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는 화상회의를 군단장 이상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헬기로 특전사요원들이 국회로 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빨리 비상계엄 해제하려면 상임위별로 인원 안 오신 분 체크해서 연락을 좀 상임위별로 좀 파악하자. 그렇게 하고 조금 있으니 또 한 번 더 정보 수집하는 대로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인원을 모으고 했죠. 네. 그때 그럼 국회 본회의장 5, 60분 국회의원들 중에 우원식 의장도 계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그때는 아직 안 오셨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는 도착하자마자 대표는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미 도착해서 모처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 계시라고 우리가 한 150명 가까이 됐을 때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 안에서 인원 체크도 하고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었죠. 네. 그날 10시 25분이 이제 계엄령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는데 다음 날 12월 4일 새벽 4시 반쯤에야 최종적으로 이제 계엄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간 동안 사실 민주주의가 멈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6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복귀한다면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뇌리에 남는 거는 뭘까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기 직전이었죠. 그때 이제 한 공수부대 특전사요원이 도착하고 본청으로 막 진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150명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전사 요원들의 능력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미 본청으로 오면은 10분 내면 제대로 작전하면 제압이 다 돼버립니다. 실제 그런 작전을 할 땐 전기부터 끊고 체류탄 같은 거 안에 몇 발 쏘고 그러면 다 그 안이 깜깜한 상태에서 압이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작전이 통상 시작이 돼요. 통상 그런 작전은 그리고 능력이 원체 특전사 요원들의 능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공포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또 우원식 의장님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절차대로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저도 단상 앞에까지 가서 그러면은 빨리 하자. 그래서 예비로 저희들이 A4지를 막 돌리면서 수기로 지금 서명을 받자 해서 서명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런 사이에 이제 의안이 올라와서 준비가 돼서 1시 2분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긴박했네요. 네. 그때는 진짜 1분 1초가 얼마나 그런지 아마 다른 분보다 저는 더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전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네네. 우려하셨던 블랙아웃이 되고 정전이 되고 최루탄이 쏘지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은 다행히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이 얘기 꼭 이제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지난해 8월이죠. 그때부터 이제 계엄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네. 많은 분들이 의아했거든요. 네, 예. 네, 네. 젊은 분들은 계엄이란 말도 굉장히 그렇죠. 생소했던 그런 상황인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셨던 건가요? 네, 제가 사실 8월 15일 날 작년에 최초로 계엄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완전 음모론자로 몰려서 고생했는데요. 네. 이미 저는 윤석열 정권 들었을 때 처음에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국방부 건물 뺏어서 2달 만에 전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아,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법도 무시하면서 들어가는 정권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국가단체를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은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저런 것은 마지막 카드를 계엄을 하겠다는 느낌이 왔었고 최종적으로 확신이 됐던 것이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 충안고 출신을 23년 10월 달에 네. 방첩사령관을 임명을 해요. 방첩사는 계엄 같은 거 할 때 핵심적인 부대거든요. 네. 아, 저런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더 모니터링을 많이 했고 어떤 징후가 있을까.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 8월 12일 날 네네.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순간에 이제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적을 하는구나 해서 그때 제가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하면서 이제는 계엄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계엄 카드를 꺼내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여야 할 것 없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나간다. 여당에서도 욕을 먹으시고. 우리 당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네. 그때가 작년 전당대회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최고위원 하려고 왜 그렇게 너무 나가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냐.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는 저를 음모론자, 계담론자로 공격을 했었고 하면서 그쪽에서 했던 논리가 오히려 계엄을 막았다고 봐요. 뭔가 너들 민주당은 가반 의석 이상이니까 계엄이 발령되면은 가반 의원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되면 되는데 무슨 손이다라고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계엄이 일어나면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무의식 세계에 학습이 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나는 순간에 망설임 없이 국회로 국회의원들도 오셨고 국민들도 오셨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국민들께 국회로 오도록 목표를 정확히 주셨잖아요. 네. 그것이 오히려 예방주사 효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꺼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9월 달에는 또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 4법을 발의까지 하셨거든요. 이때도 이 법을 꼭 발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최초로 경고하고 너무나 하살이 많이 날아와서 공격을 제가 국방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그때 김민석 그 당시 의원 박선원 부승청 4명이 계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자. 서울의 봄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엄을 막는. 그리고 봄팀을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법이잖아요. 계엄 요건 발령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계엄법을 발령을 하자 해서 서울의 봄 4법이라고 해서 계엄법을 엄격히 하는 법 4개의 법을 발의를 했고 그럴 정도로 저희들은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께도 보고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도 계엄하겠다 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당시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계엄에 대한 경고를. 그러면서 4개월 동안 계엄이라는 걸 가지고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는 계담이라고 하고 음모론자라고 하고 옛날에 계담했던 강우병 또는 사드 이런 걸 막 결합해 갖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를 완전히 학습이 된 겁니다. 네.
참 그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할 때 처음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고 법까지 발의하신 건 상당히 앞을 내다보신 정말 성견지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엄 해제가 됐지만 그 후에도 보면은 5일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핵심 지휘관이 안 왔어요. 네. 그리고 해제는 됐지만 계속 전국은 불안한 상황에서 의원님이 이제 12월 6일에 특전사와 수방사를 항의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만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휘관의 증언을 끌어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아무리 사성장군이시지만 특전사하고 수방사를 방문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게 됐어요? 네, 전 뭐 평생 군인으로서 전쟁을 연구했잖아요. 전쟁 때 전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전쟁이다. 내란군이 나라를 무너뜨리니까 계엄군이 예.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할 때 가장 센 부대 적장을 항복시키면은 나머지 부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다음 그때만 해도 2차, 3차 비상계엄 할 것이다라고 불안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서야 되겠다 해서 가장 제2 비상계엄을 다시 한다고 해도 특전사가 주부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을 찾아갔고 그때 저 혼자 가기 두려워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께 같이 가자고 했더니 기꺼이 같이 갔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서 저는 처음에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따오려고 했어요. 처음에 뭐 이 계엄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께 사죄한다.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을 주 사령관으로서 사죄를 받아내고 두 번째 제2 비상계엄이 같이 다시 지시가 받았을 때 난 따르지 않겠다. 그 확답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시에 의했었고 중간중간에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윤석열 탄핵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3가지 질문만 따오려고 해서 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곽종근 사령관은 5일날 그 전날 국방위 때 참석하려고 오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해서. 네. 거기 가서 진실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잘 와주셨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예상 못하신 반응이죠. 네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예. 그때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날 것으로 얘기를 해 주면서 12.3 내란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끝나고 이제 수방사를 항의 방문 가고 네. 있는데 수방사에서 전화가 먼저 온 겁니다. 참모로부터 네. 수방사도 와주십시오. 먼저 네, 오라고 네. 오시라고. 왜냐하면 네. 수방사령관과 참모들이 특전사령관 인터뷰 내용을 모여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김병주 의원님 그 수방사로 와주게 와주십시오. 해서 우리도 얘기 기회를 달라. 그래서 사실은 가고 있었는데 수방사는 쉽게 됐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참모들이 안내를 받아서 모처에 가서 갔더니 수방사령관이 대기해서 그러니까 부대가 무너지니까 수방사도 무너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707 그 단장도 또 네.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2비상계엄이 이제는 어렵게 되겠다라는 국민적인 안심을 하게 된 것이죠. 특전사 출발 전에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보고하셨고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뭐 보고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고하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렸고 네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가서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했을 때 그때 알았다고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거 끝나고 나서 자세히 전화를 드렸던 것 같고요. 세부적인 전화는 그때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퍼즐들이 이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라든가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계엄 설계 전체에서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다라고 보십니까? 노상원은 그 수첩에서 보듯이 저는 김용현의 책사 노릇을 했다고 봐요. 실제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네. 기획자로 네. 보여지고요. 거기서 보면은 실제 노상원의 수첩은 계엄 일어나기 한 1년 전인 23년 여름쯤 작성된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네. 그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총선 전후까지 다 따져서 그런 것들 마스크 플랜이 아니었나 싶고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현실화됐고 해제하지 못했다면은 노상원의 수첩에 나오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바로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자들 다 즉각 잡혀가고 그 체포 명단에 있는 인원들 또는 여러 가지 뭐 언론인들 뭐 수백만 저는 한 수천 한 만 명 이상이 수장됐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네. 너무나 끔찍한 일, 현대판 킬링필드가 일어날 뻔했던 상황이죠. 네. 자, 지금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이 이제 2주 정도 네.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좀 미진하다라고 내란 생각하십니까? 특검은 열심히 하긴 했지만 많이 미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수사가 사실은 병력이 투입된 부대 위주로 병력 투입됐던 때와 국무회의 위주로만 이루어졌거든요. 네네네. 제일 중요한 사법부,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못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계엄사령부가 계엄이 일어나면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관장하는데 행정부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사법부도 통제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그날 12.3 내란의 밤에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다고 전 추정이 되는데 그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면이 아주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걸 수사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절박하죠. 내란 척결의 마지막 종착점은 사법부의 내란 세력을 도려내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도 지금 당에서 계속 네. 추진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특검이 있으면 특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당연히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놓쳤던 부분이고요. 네네. 내란은 일반 형사 재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것은 국가를 무너뜨린 국가를 훔친 역적에 대한 그 재판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전담 재판부가 돼야 되고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판사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직위원 재판부라든가 또 여러 재판부에서 나누어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이 많죠. 네. 다시 윤석열 풀려나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저희에게 네. 주어진 시간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자, 경기지사 출마 네. 지금 본계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언제 선언하십니까? 공식 선언이요? 오늘 일단은 최고위원 회의 그를 좀 사퇴하려고 합니다. 네. 최고위원 오늘 왜냐하면 그거는 6개월 전에 사퇴를 하게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경기도지사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12월 3일 내란 1주년을 맞이해서 네. 아직 내란 척결이 제대로 안 돼서 네. 내란 척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아, 네. 나서 이제 뭐 경기도지사 출마 이런 것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선언을 하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든 내란 척결 그리고 전담 재판부 설치 네. 이런 걸 해서 좀 저는 12.3 내란 척결 없이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고 네. 12.3 내란 척결 없이는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12월 달에 집중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나 광장에서나 네.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영장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당연히 발부돼야죠.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호가 계엄 해제 건의안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의원총회를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는 것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인터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초록여행 떠나요.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장거리 이동이 걱정이었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무거운 휠체어까지 가뿐히 싣고 포천 산정호수에 다녀왔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산정호수. 다행히 둘레길에 데크가 깔려 있어서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호수의 풍경을 오래 즐길 수 있었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12월의 시작과 함께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 일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경북 내륙은 0도 안팎까지 내려가 춥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3.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 8도, 대전과 전주 11도, 대구 13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기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수요일에는 영하 7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과 호남은 오전까지, 영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모레는 광주와 전남 내륙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틀 후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돼서 지금 여의도 국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내일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통상적으로 내일 하면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 다음 날 12월 결국은 3일 새벽녘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의도에서도 좀 이 예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의 중대성,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날 당일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상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당사와 본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뭔가 적극적으로 본회의에 참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걸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방해했다는 모습을 이게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여지가 있는데, 박지원 의원님도 이제 법사위원인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된다 하고 무죄가 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의도나 또는 법조계에서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툼의 여지라든지 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구속은 이번에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부가 최근에 이런 일련의 행위를 보면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이거는 좀 현재로서는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판이었고, 아무리 민주당에 의해 독단적인 그런 입법 남발, 그리고 국정 운영에 상당히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탄핵 남발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군과 경찰 동원해 가지고 비상시국으로 그걸 정치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던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앞으로 그 결과가 이제 전국 분수령이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작년 12.3 이제 비상계엄의 그 잘못된 오판에 따라서 헌재는 헌재대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이전에 국회는 국회대로
계엄을 해제 의결하고 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그렇게 해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고 또 비록 민주당 중심의 단독이었지만은 3개의 특검이 또 가동이 돼가지고 12.3 비상계엄의 그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고 또 그게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절차대로 이게 잘 굴러가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13 판단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그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표결 방해 행위는 국민들 상당한 부분이 그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위헌 특검이 만든 어떻게 보면 허위 소설에 저는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당시 이제 작년 11월 4일 날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그 있을 당시에 네. 국민의힘은 당시 18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 18명 국회의원 모두 표결 방해가 없었고 또 자유의지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김민석 총리나 안규백 장관 뭐 이런 이재명 정권의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왜 당시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표결은 누가 방해했는지 이것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걸 마치 정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런 잘못된 통치 행위에 우리가 가담해서 뭐 내란 공조, 내란 세력 척결 그 프레임으로 지금 1년 내에 이렇게 실질적인 야당의 정치 활동을 이렇게 대국민 이렇게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죠. 근데 이게 네. 김성태 의원님은 그래도 뭐 일관되게 비상계엄 잘못됐다. 뭐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민의힘이 자초한 문제라고 봐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은. 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18명 한동훈 당시 당대표와 18명 정도가 비상계엄에 참여를 했지만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당대표직을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인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탄핵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은 잘못했지만 사고를 냈다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했더니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기했고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서 중대한 그 헌법 위반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파면시킨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탄핵과 비상계엄을 분리시키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고 계속 그 소위 유노게인, 소위 그 내란과 비상계엄 세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수사사 받고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가능성까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연계돼 있다는 거죠. 아직도 윤석열 의견을 내치고 네. 그 계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보수의 일부 진영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 정당은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가지고 그 정당의 운영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그런 활동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했을 뿐인데 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런 의회 폭주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뿐인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비상계엄 사전 공모를 했다는 그런 개변을 늘어놓고 거기에 영장을 갖다 이렇게 치고 이 영장을 보면은 이 영장 자체도 보면은 논리적인 어떤 정치성도 없고 또 법률 구성 요건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많고 이게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13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가지고 여론 재판을 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한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했다고 또 판단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또 조은석 특검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치 공격을 넘어서서 판단해야 될 그런 영역이에요. 말씀하실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하면서 또 같이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교롭게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가 결정된 시점이 12월 3일 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12월 3일에 내놓을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게 주제가 될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 대표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국민에게 국가적 국민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했다. 네. 그 점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중대한 그 헌법적 그 질서를 혼란과 그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파면한 것은 존중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시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스스로가 약간 내적 분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비교를 아까 음주운전에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잘못했는데 그 행위에 따른 그 사법적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사법적 판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탄핵을 부정하다 보니까 비상계엄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한 사람은 비상계엄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 부류가 있어요. 국민의힘 내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도 당연하다. 찬성, 탄핵도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주로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쪽이죠. 또 한쪽에서는 다수의 약간 눈치 보는 사람들은 비상계엄도 잘못됐지만 탄핵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여기서 더 나간 사람들은 탄핵도 잘못했고 당연히 비상계엄도 정당하다. 이 세 부류가 좀 혼란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지금 장동혁 그 대표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그 도리어 애매하죠. 물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표결에 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세력과 연계되면서 지금 입장이 모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추경호 대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추경호 대표는 사법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당일날 본인은 본청이 있었어요. 원내대표실에. 본회의장까지 1, 2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그때 신동욱 대변인인가요? 원내대표단 해서 그때 본회의장이 나타났다가 그 결국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내대표 되게 그 원내대표나 의원들은 원내대표랑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대여섯 명이 그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결국은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본청에 있으면서 1, 2분 거리에 있으면서 투표도 안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이 의도는 뭐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익표 대표님이 이제 국민의힘 내적으로 그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 세 가지 분류로 있다는 거, 그건 난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봐요.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리더십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이제 12.3 이제 1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장동혁 대표의 판단이 나는 있을 거라고 좀 희망하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이게 왜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전국에 분수령이 되는가? 이게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축하 파티 열 것이고 또 영장이 기각되면은 이재명 뭐 정권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 사법부 조희대 이제 지금 전통민 대표의 발언이 점점 바로 비판에 있죠. 이제 모든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또 내란 동조 세력으로 기각되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렇게 바로 비판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영장 심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뭐 이런 보복을 뭐 선언한 그런 파괴 행위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에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상당한 그
판단의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모든 그 부담을 갖고 그걸 영장 심사에 임해야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상당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 대표님, 지금 지난주부터 보면 뭐 김재선 의원님이라든가 지금 초선 의원님들 또 재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냥 이 메시지의 한 건에 국한돼서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면 이후에 또 다른 정치적 행보로까지 연결될까요? 당내 분열까지 연결될 수 국민의힘 있을까요? 입장에서는 12.3 이 상황 1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그 비상계엄의 오판에 따른 그 정치적 그 무게를 그 짐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 이제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그 짐이 가벼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이나 또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모든 부분이 이제 국민들에게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국민의힘의 지금 신뢰와 지지를 보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12.3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익 대표는 뭐 3선, 4선 이상의 중진 또 3선 의원, 재선 의원, 뭐 초선 다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적으로 주말 사이에도 뭐 중앙일보에도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 전수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1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요. 네네. 그런 많은 내용을 이제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죠. 이 지금 여러 형태로 지금 이제 생각들이 다른 그런 다양한 입장들을 그래도 하나로 좀 묶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될 때고 저는 그 리더십이 또 보여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날 또 이제 어제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외신 기자들과 또 생방송으로 기자회견도 준비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 막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고민과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특별 담화가 나올 때쯤에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여부,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때 또 그날이 마침 취임 100일인데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정치는 또 메시지 싸움이기도 하고 경쟁이기도 한데 묻혀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조금 나눠서 하자면 일단 대통령이 이제 특별 담화를 하기로 할 때 어느 점에 방점을 두고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대통령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실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이요? 예, 그러냐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문제를 강조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느낌상.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계속 해외에 나가시면서 이제 한국에 사실 그동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국내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가 분열되고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또는 그 대외 신인도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12월 14일 날 지난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한 4-5개월 이상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6월 3일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우리나라는 외교력의 공백기였어요. 그리고 많은 외국에서의 평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서 사실 놀랐습니다. 한국 정도 G20에 들어가고 꽤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이런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평화적 시위 그리고 법적 질서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까지의 일련의 흐름이 평화적이고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굉장히 놀랍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1년간의 국민들이 지난 1년 전에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미래의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그 다짐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거로 봅니다. 뭐 과거에 국민의힘이 어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쩌고 이런 식의 지난 시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대한민국의 소위 K민주주의 미래 희망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그 메시지는 지금 뭐 계속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야 지금 당의 이런 좀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제 그 입장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이런 나름 국민적 이제 판단 1년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대한민국이 또 정상화될 과정이나 또 회복 과정 또 그렇게 또 국제사회에서 인식 또 뭐 대통령도 바뀌고 이런 모든 세상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이 평가는 이제 올곧이 국민한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네. 정당은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죠. 그런데 이제 추경호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도 만일 이게 인용이 되어지면 민주당은 바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장한 내란 세력 척결적인 차원에서 네. 이제 이걸 내란 세력 척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최종적인 종착역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통해서 아예 제1야당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게 이게 최종적인 종착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장 내년 이제 6개월 후면은 6.3 지방선거가 네. 이루어지는데 예. 거기에서도 이제 민주당 이런 단체장 기초 강력 단체장들이 압승을 거두기 희망하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여기에는 다분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이제 이 12.3 일주기를 통해 1년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까지 내는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네. 예?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된 과정도 자기 뭐 이런 뭐 정치적으로 또 국정 운영 잘하나 지적으로 또 삼았고. 네네. 자, 그럼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번 12.3 이걸 1년을 통해서 또 나오면은 지난번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또 이하영 전 경기부지사 위증 그 재판 과정에서 그 검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면서 당시 재판부 기피 신청 내고 그렇게 집단 퇴정한 부분. 네. 이거 가지고도 감찰을 통해서 그 검사들 쉽게 말하면 처벌하라는 그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 특검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속 여기에 입장을 내고 메시지를 내면은 하나의 좌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12.3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모르겠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그 예측대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1년 동안의 그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면서 갈등 분열이 있다면 이걸 치유하고 하나의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그 목적보다는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어질 공산이 높은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지금 네.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 12.3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의 이 오파는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예. 결코 국민의힘 입장에 보수 진영에서 이분을 추하고 또 내년 정당은 당장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또 금방 심판을 받는데 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간판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너무나 명백하게 13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 당 차원에서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틀림없죠. 네. 그 세 가지가 지금 뒤섞여가지고 뒤섞여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 네. 같아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정치로 혼란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민주당 저라도 민주당의 지도 보면 내란 프레임 걸어서 국민의힘 공격하고 싶어요. 왜? 스스로 내란 프레임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 12.3 비상계엄,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사건은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건 맞지만 이걸 좀 갈라쳐 그 첫 번째 내란과 탄핵은 연계돼 있어요. 이건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는 분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묶어서 보면서 뭐냐면 결국은 내란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탄핵에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이유는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비판하려다 보니까 탄핵을 옹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선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란과 탄핵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대로 이미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예요. 자, 저는 그렇다면 빨리 그 내란 프레임 극복하기 위해선 방법이 뭐겠어요. 내란과 관련돼서 그 법적 조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탈당해서 법적 프레임이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복당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선긋기를 해주고 그 더 나아가서 도리어 내란 극복 문제라든지 또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더 협조적인 자세로 이 문제는 그 서로 각을 안 세우는 게 더 유리한데 여기서 각을 세우니까 내란 프레임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전에부터 제가 그랬어요. 위헌정당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만약 세상이 이런 거 모르는 거는 위헌정당에 대한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 위헌정당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될 거다 언젠가는. 네,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5분의 시간을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하실 얘기는 더 많겠지만 좀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요. 지금 계속 협상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가 민주당 입장에선 유리하지 않으니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추진 쪽으로 선회한다. 이런 보도가 주말에 나왔거든요. 이 국조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이거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하려고 했어요. 네. 심지어 특위까지 받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한 거는 특위하고 동수 이 얘기하길래 여야 동수만 아니면 의석 비례대로 하면 특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민주당 내 일각의 판단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어렵게 만든 거는 여기에다가 왜 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의 그 법사위 간사 문제를 끼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법사위로 가자고 했으면 굳이 하면 다른 의원들을 법사위 간사로 해서 이미 그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게 옳고 그른 우리 당은 저도 당연히 그럼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 간사를 왜 민주당이 왈가왈부하냐 한다 하더라도 특위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문제는 내려놓고 특위를 하자 그러면 저는 특위 될 거로 봐요. 그렇지만은 이게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했다는 국민적 여론이 대단히 약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으로서는 그 김만배 일당들에게 대장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수천억의 한마디로 개발 이익을 그런 사적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면죄부를 주는 세탁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당연히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네. 제1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거야말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선택을 한 가지로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청문회든 이것저것 국정조사든 다 못한다. 그 대신 이제 법사위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의 쉽게 말하면 진상조사를 하자. 그렇게 논의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법사위 차원에서. 근데 이제 법사위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까지도 갔는데, 법사위에 출정을 했고.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국회 이제 국정감사도 이미 마치고 이제 예산만 남았잖아요. 네. 정기국회 내내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교섭단체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간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의 간사 부분 그 조건은 처리할 수 없는 조건인 건가요? 그것도 이참에 오랜만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대장동 항소 포기권을 통해서 이렇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은 이 합의 처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법사위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런 갈등 구조 이것도 하나 해소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걸 왜 굳이 못 받아들이죠?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품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도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일단 박홍근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앞으로 몇 분이나 더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걸로 보시나요, 홍 대표님? 한 5명은 최소 넘을 것 같고요. 네. 많으면 한 8, 9명까지 갈 것 같아요. 아, 8, 9명까지요? 예, 많으면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분 말고도 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더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최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 높진 않지만 네. 최소 5명 이상에서 한 많으면 한 그 정도인데 대략 네. 그러다 보니까 한 7, 8명 선이 그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그 선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출마는? 저도 한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연히 지금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아직까지 거취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강력단체장 당선이 많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직 지금 강력단체장이 지금 현재 우리 당 현직일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최종적인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또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뛰어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들 신중하죠. 어느 강력단체 그 후보를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의 잠재적인 가장 큰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동안 서울시장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7, 8명의 후보가 최종 경합을 통해서 나서는 그 경쟁력이 오세훈 시장이 이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당내 이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게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이제 경선 후보가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오세훈의 어떤 그 민주당에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에 대해서 총리까지 나서서 끌어내리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당 차원에서 또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경선 과정판을 펼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지방선거 경선 룰 당심 70, 민심 30 이거 두고 지금 당내에서 찬반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란이 언제까지 갈까요? 뭐 이 원래 경선 룰 세팅은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뭐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 룰 세팅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내세우는 룰을 만들고 있는지 이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하나의 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일사천리로 당 지도부가 최고에서 또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뭐 논의 구조, 의견 이런 게 뭐 취합돼 가지고 가장 높은 경쟁력을 만드는 그런 룰 세팅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당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당원 1인 1표제 이게 지금 5일에 중앙위 투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과가 무난히 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찬반이 좀 치열하게 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과 가능성은 뭐 거의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과거 몇몇 공개적으로 그 당 지도부의 몇몇 의원이나 또는 뭐 현역 의원들 중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원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의 투표율 1대1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게 지방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요.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기초 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대한 그도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기초 광역 의원은요. 네. 권리당원 투표를 하거나 또는 이례적으로 그 안심번호를 섞거나 이렇게 했고, 네. 그 다음에 단체장 이상, 그러니까 단체장 이상의 경우에는 그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광역 후보, 대통령 후보 이런 경우에 공직 선출은 무조건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 또는 선거인단 50% 해가지고요. 네. 당원의 경우에는 대의원과 그 권리당원 모두 차별 없이 1인 1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고 대신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가중치 차이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1대1로 가자라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그 이재명 대표 시절 때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본 방향에 대한 반대는 뭐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지금 그 민주당 얘기 한 가지 더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최고위원들은 2일 자정까지는 이제 사퇴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병주 의원,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 전현희 예, 의원. 예. 이게 두 분은 서울, 예. 두 분은 경기지사, 한 분은 이제 서울시장, 예. 이제 예. 세 분이 의사표시는 지금 세 분이 예. 하는데 이게 이제 최고위원 줄사퇴가 있는데 9분 중에 3분이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른바 정청래 당대표 리더십에 영향은 그거는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주지 않을 걸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네. 뭐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예. 물러나는 최고위원들이 무슨 그 정청래 대표가 뭘 잘못하거나 네. 어떤 뭐 문제가 생겨서 네, 물러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최고위원자를 내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세 분이 나가시게 되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위원 예. 보궐선거를 예.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보궐선거가 친명계와 친정청래계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친명계, 친정청래계 이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네. 큰 틀에서는 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몇 개 이제 그 다른 그룹핑이 있겠죠. 지난번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에
그 경쟁했던 구도처럼 네네. 그런 구도가 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네. 뭐 결과에 관계없이 당 대표로서의 정청래 그 대표 가지고 리더십은 좀 그 굳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결과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당 대표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서삼석 최고위원, 황명성 최고위원 네. 등등 그 일부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어쨌든 정청래 대표하고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을 막 표출하고 그런 아마추어식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간에. 네. 자, 그 지금 지난주에 불거진 게 그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고소건. 지금 장 의원은 무고라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리감찰대에서 진상조사를 나서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제명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파장이 뭐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한 이제 파장이 되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 성비범에 대한 어떤 판단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상당히 그 핵심적인 정청래 당대표를 바치는 여러 이제 언들이 있겠지만은 네. 이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또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당내의 이제 친명계 인사라든지 특히 당정 관계의 또 불협화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경태 의원 처리 이 방향을 이거는 밖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나 국민 여론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이게 제대로 된 자정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국민적 의혹에 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해줄 건지 이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 민주당에서 네. 성비를 뭐 비호하거나 이럴 생각 초도 없고 당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윤리감찰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 자체는 약간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피해자 증언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입장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거고 이미 고발이 됐으니까 이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자리 자체가 어떤 노골적인 성추행을 벌일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 노출된 자리고 어느 곳인지 여의도에 그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장소인 거 다 알만한 사람 아는데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네. 드러난 증거에 따라서 민주당은 처리를 할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 장경태 의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 책임과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거고요. 네. 반대로 거꾸로 장경태 의원에 대한 무고나 또는 그 정치적 어떤 음해라고 생각할 땐 그에 따라 상응해서 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이 이제 선거를 6개월 앞둔 상황이라 지금 뭐 그 피해자 측에서는 어쨌든 그 고소를 이미 한 상태고, 예. 네 이쪽 장 의원 쪽에서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도 이제 수사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앞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장 의원이 맡고 있는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결론이 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기소해야 네. 되고 또 예. 재판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다만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그럼 관계자들의 뭐 그 핸드폰들을 한번 본다든지 뭐 등등 해서 이것이 정말 그 피해자가 진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네. 그 당시에 이미 누군가에게 어떤 자문이나 법적 의뢰나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대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있는데 어떠면 좋겠느냐라는 거를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상담하고 조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당시 한 달 안팎의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객관적인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봐요. 그런 이미 그 당시에 그러면 성추행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어떤 증언이나
관련 그 행적이 있었다면 그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도 여러 가지 판단을 보고 이 1차 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공식 조사 절차에 이제 들어가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는데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힘 당무위원회가 논란이 1년이나 지난 지금 왜 조사에 착수한 건지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을 실었다는 그 흔히 말하는 댓글 문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장동익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그 내용에 그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내걸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당무감사를 개시하겠다는 그 이제 당 차원에서의 이제 판단은 있었지만 향후 이 부분이 당내 갈등으로 분열로 치닫는 어떤 그런 뭐 당무감사 뭐 그런 결과로 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익 대표가 이제 당원들에게 한 약속은 약속대로 실천을 하는 그 의미 이상 이하도 저는 없다고 보고 또 이걸로 가지고 당이 갈등이나 분란 분열로 가는 그런 뭐 단초가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히 또 부적절한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12월의 시작부터 다시 추워졌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내륙 지역은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3.7도, 파주 영하 0.4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 8도, 대전과 전주 11도, 대구 1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보다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수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황사의 영향으로 강원과 일부 남부 지역의 공기질이 탁한데요.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는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지방에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최종전에서 대구가 10년 만에 강등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가까스로 1부 리그에 잔류한 울산은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았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리그 최종전 결과 끝내 대구가 강등이 됐는데 이번 시즌에서 참 활약이 컸는데 세징야 선수는 눈물까지 보였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지난해 우승팀 울산은 9위로 간신히 잔류했는데 분위기는 또 굉장히 안 좋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 가장 안 좋아야 될 건 대구여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초상집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대구 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결과다. 내년에 다시 반등을 노리자 이제 이렇게 됐었고 사실 어제 경기를 보면 두 골을 먼저 내주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 팀은 최선을 다하는구나. 네. 그래서 좀 대구는 슬펐고 반면에 이제 그 울산 같은 경우에 아까 야유를 말씀하셨는데 잔류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팬들이. 당했다. 네. 잔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잔류를 당했다. 왜냐하면 뭐 어제 경기 결과를 보게 되면
제주에 졌어요. 근데 또 수원이 지면서 사실은 그야말로 그냥 승점을 유지하면서 9위를 유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막 거기서 선수에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팀 덕분에 승강 플레이오프 안 간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인데 이게 맞는 상황인 거냐. 올 시즌 이런 거 보면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변명을 하려고 해도 잔류 당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뭐 사실 말을 못 이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게 보면 좀 울산이라고 하는 축구 명가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라도 만회를 해야 되겠죠. 준비 잘해서 내년에 다시 분위기를 사실 지난해 전북 현대가 그랬잖아요. 근데 네. 올해 우승을 하면서 그야말로 일치월장 분위기 완전 반전 그러면서 팬들의 사랑 다시 받기 시작한 것처럼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반성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0위를 차지한 수원은 이제 부천하고 승강제, 11위 제주는 수원하고 또 승강제를 치러야 되는데 살아남아야 이겨야 1부에 잔류할 수 있고 지면 이제 다시 2부에 가야 되는 운명이 서로 되기 때문에 승강제라는 게 처음 도입됐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막 이렇게 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축구 말고도 11개 종목에서 승강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비인기 종목까지. 승강의 위기에 걸려 있는 팀들은 지금 많은 스포츠 분야에서 피가 말리는 그런 또 팬들을 지켜보는 마음은 애타기도 하지만 보는 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하나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 요나단 페라자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하나 외국인 투수 나머지 한 명은 와이스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불투명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화가 19년 만에 굉장한 반전을 일으켜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올 시즌 사랑을 받았는데 뭐 폰세 선수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데리고 갈 거야 이런 얘기 나왔었고 지금은 사실 와이즈 선수도 휴스턴 메이저리그 휴스턴 같은 데에서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를 3명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하나 입장에서 일단 에르난데스라고 하는 괜찮은 우완 투수를 일단 확보를 했어요. 네. 일본하고 경쟁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량을 검증받았다 볼 수 있고요. 페라자 선수는 기억하는 팬들이 있을 겁니다. 2024 시즌에 우리나라에서 뛰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페라자가 들어온 상황에서 최은성, 노시환, 강백호, 문현빈의 타선이다. 그러면 사실 한화는 타선 자체는 어느 해보다 탄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 페라자 선수가 파이팅이 넘치긴 하는데 약간 빈 틈이 있어요. 문제는 수비거든요. 네. 가끔 중요한 외야 수비를 하다가 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해결됐다고 한다면 타력은 확실해질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YG가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찾아야 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놓여 있는데 만약에 YG가 남는다고 한다면 지난해의 것을 이어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 팬들이라든가 프로야구 팬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YG 이상의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YG 선수 이상의 선수를 찾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차전에서 승리를 했는 남자 농구 대표팀이 오늘은 중국하고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2차전 예정돼 있죠? 네. 사실 1차전 승리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국제 농구연맹에서 이제 월드컵 축구처럼 월드컵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지금 아시아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B조 첫 경기에서 중국을 만나서 지난 아시안컵 8강 리그에서 졌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있었어요. 근데 이현중 선수가 정말 펄펄 날았습니다. 3점 슛 9개 그리고 고비마다 이제 꽂아 넣는 슈팅도 있었고 무엇보다 알토란 같은 그 리바운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득점에 14 리바운드를 만들어내서 이 정도면 굉장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이 이제 오늘 2차전에 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오늘 중국전을 이긴다면 12년 만에 1, 2차전 두 번을 이기는 그러니까 2연승을 거두는 아주 새로운 기록이 되게 돼요. 네. 전희철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아서 팀을 조직력 있게 1차전을 잘 이끌고 갔는데 2차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 저녁이거든요. 7시 경기 한번 지켜보시면 달라진 한국 농구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모래판의 괴물 김민재 선수가 의성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서 올해도 천하장사에 등극했네요. 네. 별명이 자이언트 베이비입니다. 굉장히 몸집이 큰데 이제 정말 그런 성인 선수에게 이런 표현을 맞는지 모르지만 귀엽게 생겨서 그러더니 어머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김진 선수하고 사실 경기가 원사이드한 경기였어요. 첫
밀어치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판에 중심을 무너뜨려서 넘어뜨리고 세 번째 판에는 공격을 당했는데 오히려 되치기로 만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힘이나 기량 면에서 인정받을 만한 선수. 네. 그러다 보니까 통산 세 번째 이제 천하장사를 차지했었는데 대학생 때부터 원래 튀던 선수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사실은 글로벌 OTT에서 이제 네. 글로벌 이제 피지컬 아시아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그 힘이면 힘 그리고 또 지략이면 지략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씨름 인기를 막 올리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당분간 이 모래판을 지배하게 된다면 네. 아마 씨름의 인기도 올라가게 되고 네. 또 더불어서 씨름 보는 재미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정말 씨름 굉장히 인기 있었죠. 천하장사. 예, 천하장사라는 이름 자체를 각인시켜준 게 씨름 아니었으면. 그렇죠. 네네. 자, 한국 유도의 간판 허미미 선수. 아부다비 유도 그랜드슬램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정상에 올랐네요. 네, 사실 뭐 연장 접전 끝에 마지막 그 결승전은 정말 대역전극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네. 뭐 올림픽 이후에 어깨 인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상태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부상에서 말끔 회복된 모습이고요. 사실 지난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부터 몸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 전국체전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어서 이번에 그 그랜드슬램에서 4연속 우승을 하게 됐는데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을 하면서 이제 다시 허미미가 한국 유도의 간판이다. 이런 그리고 또 잘 웃잖아요. 굉장히 유쾌한 선수죠. 예. 네. 유도 선수인데 굉장히 또 귀엽기도 하고요. 네. 또 특별한 또 가족 배경이 있죠. 네, 그 독립운동가 허석의 이제 5대선으로 밝혀지면서 또 일본에서 유도를 했었는데 할머니의 유언으로 이제 한국 국가대표가 돼서 굉장히 아껴야 하는 선수가 됐죠. 그리고 뭐 이 선수의 아까 그런 태도, 정신 그리고 그 가족이 이룬 어떻게 보면 그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아주 값진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내년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인데 차준환 선수가 2위에 올랐어요. 네. 첫 번째 쇼트 프로그램을 할 적에 사회전 점프를 뛰지 못했어요. 그 감점 때문에 3위까지 밀렸었는데 다행히 프리스케이팅에서 만회를 해서 이제 2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차준환 선수가 1위 할 거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셨는데 2위고요. 1위는 이제 서민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네. 여자부에서는 1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던 김채연 선수를 생각했을 텐데 신재하 선수가 1위, 그다음에 김유재 선수가 2위, 그리고 김채연 선수가 3위를 차지해서 아직 1차 선발전이거든요. 네. 2차 선발전에서 경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겨 스케이팅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뭐 아시안감에서 금메달했다고 해서 그다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동으로 1위하고 이런 거는 거의 김연아 키즈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값만으로 뭘 하긴 쉽지 않고요. 또 계속 치고 올라오는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 선수들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차준환 선수 다음 경기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1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